어쨌든 그 견해와는 무관하게 이 시장의 공기가 안 좋으니까 좀 피곤한 것 같고 다만 뭐 또 투자 입장에서는 또 어려울 때 또 기회를 찾는 게 맞으니까 근데 작년도 7월 초가 고점이니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예. 그러면 1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예. 이제 90년대 이후로 우리 시장의 베어 마켓이 한 6번 정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의 의미는 크지 않은데 평균 한 23개월 정도가 베어 마켓의 평균적인 지속 기간이었거든요. 물론 뭐 카드버블 붕괴가 되고 이럴 때는 6개월짜리 짧게 끝난 경우도 있고 짧게 끝난 경우도 글로벌 있고. 금융위기 때는 13개월 뭐 이렇게 됐었는데 평균적으로 한번 장이 꺾이면은 한 뭐 2년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꼭 평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좀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지간히 고생했네 라는 또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어제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 현대차증권의 노건창 센터장이 나오셔가지고 네. 저녁에 이렇게 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하셨고 오늘 낮에는 제가 또 이렇게 뭐 진행하면서 또 노 센터장하고 반도체 부분을 살폈는데 노건창 센터장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예. 예. 뭐 캅하고 있는 그쪽도 그런데다가 확실히 시장이 힘드니까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네.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 김학준 센터장님하고 또 차분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그동안 말도 많았는데 6월 중순부터 이제 장이 도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가 늘 싸운 게 바닥 봤다 이번 조정 끝났다 하는 쪽하고 아니야 이거는 약세장 하에 그냥 통상적으로 있기 마련인 베어마켓 랠리야 하다가 지금은 약간 후자 쪽으로 또 기울었어요, 그죠? 네. 잭슨홀 연설 이후에 네. 세게 맞고 나니까 네. 역시 베어마켓 랠리였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기우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설원자들은 굽히지는 않고 있고. 네. 우리 센터장님 지금 분위기는 비유는 저는 뭐 그 구조법이라 그러면은 베어마켓 랠리였고 이게 이번,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본질은 거의 미국의 장기금리 움직임이 많은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금리 올라가면 달러 강해지고 또 그 주식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고 우리가 7월 이후로 시장이 반등할 때 미국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예. 3.5까지 갔던 게 한 2.6%까지 10년물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3.3%까지 갔고 약간 그때 6월 중순보다 더 높아졌죠. 2년물 같은 경우는. 2년물은 단기물은 더 단기물은 높아졌으니까 더 올라가 버렸죠. 이게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강하게 긴축할 거란 기대가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천정이 없는 듯이 지금 이제 고가를 쳤고 예.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고점을 또 새로 경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금리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6, 7월에 이렇게 잘 움직였던 흐름은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의사결정이 투자자에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 맞춰서 참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좀 어렴풋이 고점, 어렴풋이 주식이 비싸다라는 감, 또 반대로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싸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준들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네. 베어마켓 랠리건 뭐건 간에 예. 장기적으로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벌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냐 아니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 뭐 아까 말씀드린 한 2년 정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부가보다도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니까 그 PBR이 1배 밑이라는 건데 90년대 이후로 한 30년 동안에 PBR이 1배 밑에서 형성이 됐던 기간도 꽤 됩니다. 전체 기간의 한 28%. 오호. 근데 72%는 뭐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졌더라도 1배 위에서 움직였으니까 예.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지금은 또 나름의 기회인데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께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시황을 맞춰서 돈을 어떤 견해를 가질 필요는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요. 예, 파월 의장이 본인이 작년에 잭슨홀에서 했던 말과 예. 올해도 다르고 7월과 9월에 달라서 작년 이맘때도 인플레 일시적이라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네. 8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예. 네. 또 7월 FOMC 때는 살짝 이제 긴축 기조를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는 듯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걸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장을 판단하시는 의사결정도 하시되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성격이나 내가 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인지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뭐 들긴 네. 합니다. 채팅창에 예. 쿠가다님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참 주식하기 좋은 때죠라고 하시는데 이제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2년을 이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을 그러니까 했을 때는 예.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좀 이제 나이브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도 네. 한편. 합리적인. 저도 전략 예. 소장님도 네, 우리 뭐 합리적이지 책에서 배우기로는 않다고 뭐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조울증 환자예요. 조울증 환자. 조증과 우울증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시장이 저는 조울증 환자인 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네. 욕심이란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땐 좀 과하게 올라가서 버블이 생기고 네. 또 반대편에 또 공포가 있어서 역버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약간의 역발상도 필요한데 그런 걸로 보면 뭐 이것이 뭐 베어마켓 랠리인지 이런 것들이 좀 참고는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내가 정확히 쫓아다니면서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엔 확률이 높은 투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금방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한 내년도 중반 이후까지는 시간이 좀 갈 것 같기는 네. 한데 네. 근데 이제 뭐 배당이라를 받으면서 이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좀 좋은 투자 기회인 것 같고 근데 뭐 좀 마음 떨리는 돈으로 지금 주식을 사면 이기기가 참 힘든 장일 것 같고 우리 오늘 김학현 센터장님, 재밌는 용어를 벌써 2개 들었어요, 저는. 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 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 그리고 마음, 방금 뭐라 하셨죠? 시장은 조울증 환자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다. 또 방금 무슨 돈이라 하셨죠? 뭐 조급한 돈이라 그랬나요? 기억 없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방금 들으신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요새. 그래요. 아까 우리 승희 씨가 네. 아이디를 어떻게 읽으셨지? 난 쿠가다님. 쿠가단? 네. 코구단? 쿠가다님. 쿠가단님? 네.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때다. 참 그거보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다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뭐 매일 출연하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처럼 저는 데이 트레이더예요. 어지간하면 포지션 넘기지 않고 장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손절 타이밍을 이미 놓치셨어요. 네. 그죠? 이제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들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이렇게 이 손절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장기 투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팔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계속 들고 있으면 이기냐?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2000년대 들어서 예.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하. 예, 한 해 떨어지면 외환위기 이후로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매우 드문 일인데 그럼 뭐 한국은 뭐 한 25년이니까 기간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미국 2차 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 보면 2년 연속 떨어진 경우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언제였나요? 73년, 74년도에 1차 오일 쇼크 있을 때 2년 연속 떨어졌고요.
또 9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때 3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주가 지수가 뭐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건 없으니까 늘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참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끊임없이 상장 폐지로 그 배제를 시키고, 예. 예, 뭐 아주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다우 지수라고 하는 게 예. 그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인덱스인데, 예.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로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지수 역사가 120년이 넘는데, 네. 예. 1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갈아 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였던 AIG가 거의 부도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다우 30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다우존스에서 AIG를 빼고요, 아이들한테 파는 과자 파는 굉장히 안정적인 크래프트라고 하는 기업을 넣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라는 게 나쁜 걸 빼고 끊임없이 좋은 거를 갈아 끼니까 네. 시장은 떨어지기보다 오를 확률이 높고, 근데 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처럼 좋은 거를 꼽아놓은 기업은 뽑아놓은 건 아니지만 코스피도 상장 폐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시키는 게 주가 지수 안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보니, 아하. 시장은 잘 이렇게 뭐 생각보다는 우리가 가진 직관적 생각보다는 시장은 잘 안 떨어지는데, 근데 개별 종목에 대한 스토리는 다 다른 거죠.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의 길로 그 접어들었더라도 이게 사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예. 예. 이게 뭐 지금 팔고 되사고 이런 거보다 들고 있는 장기적으로 날 수는 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집중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도라도 안 날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어차피 물려서 장기간 들고 가는 건데 이 기업이 정말 시간을 이길 정도의 내구성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판단인 것이고요. 다만 전 이런 식의 투자가 뭐 투자의 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까 데이 트레이딩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뭐 이것만이 답이다 이건 아니고요. 네. 뭐 보통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좀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견디는 게 제 경험으로는, 주식 투자가 좋다 그러면 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을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1 환율이 네. 있어요. 네, 뭐 얘기를 안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환율 같은데. 얘기 많이 하시네. 네, 맞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오늘 1360원대 돌파했는데, 이 정도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좀 환율로 보면 좀 불길하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대략 한 1,300원 밑에서 뭐 1,280원, 1,290원 가는 건 그냥 있었던 일인데, 이 뭐 1,300원을 뚫고 가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는 2,000원까지 바로 갔고요. 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예. 뭔가 환율의 레벨로만 놓고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무역수지 적자 같은 게 나오니까 저는 뭐 주가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하는 건데, 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혹은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은 저는 무역수지 흑자고, 하나는 뭐 매우 논란은 많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뭐 이제 쌓이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뭐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좀 다른 거는, 그때는 한국 원화가 유독 압도적으로 약했어요. 그랬죠. 뭐 외환위기 때야 뭐 달러가 없어가지고 국가 부도가 날 정도니 그거는 뭐 당연히 났던 약한 거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이 실제로 달러가 부족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 포지션을 잘못 잡아가지고 외화 디폴트가 날
정도까지 몰렸기 때문에 네. 한국 원화가 두드러지게 약했던 건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2008년 이후로 최고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인데 유로는 2002년 이후로 달러에 대해서 제일 약하고요. 엔달러가 140엔 갔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넘었죠. 예, 네. 엔달러 환율은 또 98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지금 네. 뭐 어지간하면 24년 만에 140엔 돌파. 이게 지금 나오는 몇 년 만에 이게 역대급이에요. 13년 지금. 만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 역대급인 거예요. 역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뭐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강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무증통화를 다 압살하다시피 달러가 예. 강한 건 예. 진짜 이례적이에요. 위안까지도 최근에 7월 이후로 굉장히 또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성장하고 경제가 내구력을 가진 경제가 어디냐? 그럼 미국뿐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나라들이 뭔가 네. 했지만 대정체고 미국도 경제 성장은 총량적으로는 정체지만 그래도 미국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통화 정책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9월 달엔 그래도 한 빅스텝하고 그 9월 FOMC에서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네. 잭슨 홀 이후로. 네. 미국은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번엔 한국은행이 제 역할 한 거 아닌가요? 미국보다 7개월이나 먼저 금리를 올리면서 뚜벅뚜벅뚜벅 가고 한국은행 또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이랑 파격을 했는데 미국이 뭐 빅스텝 한 번 하고 자이언트 스텝 2번 하니까 이게 역전이 돼버려요. 예. 유럽은 ECB는 7월 달에야 처음 금리 올렸죠. 예. 예. 맞아요. 뭐 금리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얘기 나오지만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ECB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올리는 게 부담스럽고 일본 BOJ는 지금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맞아요. 뭐 뭐, 구로다 총재가 말을 그렇게 하더만요. 우리 지금 올리잖아요. 엔화 약세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 얼마 올리면 되겠니?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어. 뭐 자국 통화가 약해지게 되면 뭐 수출하는 기업에겐 도움이 되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거티브한 효과가 훨씬 커요.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교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이 저는 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미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때가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인 적자율로 회복이 됐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잘 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뭐 글로벌한 현상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 거냐에 뭐 거의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빅스텝 한다 그래서 원화가 뭐 원화 약세가 잡히고 좀 그럴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죠. 예, 미국의 선택이 기본적으로 달러가 중요할 것 돌아줘야 같습니다. 되는데 그래 지금 우리 김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약세장을 한 5번, 6번 경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늘 우리가 환율 급등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럼요. 증시의 약세장이라는 그럼요. 것이. 예. 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분명 97년, 98년 외환위기 때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약간 결은 달라요. 예, 지금은 그- 환율의 모양은 비슷한데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무역 수지는 수출하는 기업의 이익을 좀 이렇게 총량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니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무역 수지가 매우 중요한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달러가 들어오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 이제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무역 수지가 포함이 된 게 경상수지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만성적으로 무역 수지로 계속 적자였어요. 네. 경상수지 당연히 적자였어요. 2008년도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이고 경상수지로 같이 적자였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네. 교역을 통해서는 미치고 있는데 넉 달째 무역수지 적자인데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순채권국이 됐어요. 아, 예.
여기저기 투자해 놓은 게 굉장히 많고요. 뭐 국민연금 같은 거 투자한 게 대표적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이 뭐 저는 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률도 낮지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달러 때문에 핀치에 몰렸을 때 이제 집안에서 금부채 가져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외환위기로 가거나 이런 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한국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일각에서 말하는 환율의 최근 상승폭이나 속도만 보고 야 한국은행 뭐하냐, 정부 뭐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140엔을 넘었는 달러인 같은 경우에 차트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받는 거는 147엔이에요. 네, 네. 예, 147엔 고점이고. 뭐 147엔 오기 전에야 저 또 뭐 옛날 80년대 중반으로 그 올라가서 플라자 합의 시작하기 전에 250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140 넘었으면 145나 147도 염두에 둬야 되고 위안 환율도 달러 위안 환율도 지금 6.9 위안입니다만 이거 분위기가 7위안 다시 올랐을 네.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우리 환율이 1,300원, 50원, 60원에서 1,400원 갈 것 같다. 이러다 또 1,500원 갈라나 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정부가 무리하게 달러 매도 개입을 한다든지 뭐 한원이 무슨 금리 올린다고 될 일도 알겠지만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또 설령 그게 통해서 우리 환율만 낮아진다. 우리 원화만 강해진다.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또 좀 예. 힘들 거예요. 예전에 되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뭐 펀더멘탈은 괜찮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금융시장에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실현적으로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거 이기기 어려워요. 네. 92년도에 그 발권력을 가진 영란은행과 소로스 펀드가 붙었는데 영란은행이 졌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그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저는 관료들이나 중앙은행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을 바꾸긴 좀 어렵고 그거를 돌리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크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최근에 근데 뭐 우리 관료들이나 뭐 그래서 무리한 정도의 그런 발언들은 별로 좀 안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지금은 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9월 FOMC 이후에 미국이 어떤 입장 견해를 표시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미국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 뭐 그것도 악재겠죠. 악재겠지만 지금은 좀 미국이 너무 강한 게 총체적으로 전 또 미국 밖의 나라는 좀 실이 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미국이 좀 적당히 둔화가 되는 게 네, 그럼으로써 네. 어떤 긴축의 속도도 좀 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금융시장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불러오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달러화 강세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이야기를 했는데 무역수지 적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센터장님의 뷰를 보다 보니까 그 중에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좀 주시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우리가 지금 수교한 지 30년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나라가 대만이고요.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92년 9월 달에 이제 한중 수교한 이후에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한 7,900억 달러. 참 우리가 열심히 돈을 잘 벌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번 게 7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뭔가 무역 수지를 총량적으로 보면 이것이 좀 일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저는 한국은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인데 네.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이제 본질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흑자 기조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좀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중국이 뭐 거버넌스도 좀 익숙지 않게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뭐 미국과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지금 이 국제 정세에 있어 가지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패권 전쟁 내지는 편가르기, 줄 세우기 이건 벌써 이제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꽤 됐고 그러한데 여기서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뭐 정부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요. 그냥 우리는 경제 차원에서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요. 중국 우리 뭐 데이터만 갖고는 알 수도 없는 데이터 뭐 주어지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뉴스만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별로 걱정은 안 되세요? 중국 현재 경제 상황 말입니다. 중국은 저는 뭐 그야말로 중국이야말로 대정체인 것 같은데요. 대정체. 대정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가 고성장을 하다 보면 예.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도 결국은 한 30년 개발연대 쌓인 모순의 폭발이에요. IMF 외환위기가. 그럼요. 뭐 고성장할 때는 빚내서 질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리스크를 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이겼고, 특히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외부에서 싼 돈을 우리가 덥석 물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 중국은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역설적으로 신흥국이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면 경제 체질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개혁 말하지만 개혁은 대부분 위기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제 살에 메스를 대는 건 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서 다 같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기존에 가졌던 모순들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으면서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됐죠. 또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하면서 뭐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지배구조 같은 거 개선이 됐고. 근데 중국은 일본형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자본시장 개방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고 네. 뭔가 이제 체질이 개선이 되는 거긴 한데 중국이 뭐 자본시장 개방했다 망했던 사례들 너무 많이 봤고 예. 지금 중국에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고교 기업들. 예. 근데 그 원자바오 그 후진타오 시절까지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분석하는 친구들이 매물 나온다. 그걸 국유주 매각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되더라도 길게 보면 그 기업들의 어떤 자원 배분을 관료해서 시장으로 넘기는 건데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국유주 매각이 이제 중단이 됐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기는 쪽보다는 중국이 자기식의 질서, 서구의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를 보면 핑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회가 국유 기업들이 간다 그러면 그들이 돈 버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요? 딱 뒤쪽이에요. 시장에 맡겨놔야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본이 예. 거의 우리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예. 하지만 뭐 심각한 위기가 뭐 있었나요? 우리나라 외환위기나 카드 위기 시기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일본도 좀 어려웠지만 뭐 일본이 뭐 그것 때문에 폭삭하진 않았어요. 예, 뭐 지금 예. BOJ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금리 낮추고 그냥 근근히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위기는 없었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데 저는 중국의 지난 10년이 그런 과정 아니었나. 그래서 중국이 심각하게 위기로 갈 거냐? 저는 그럴 확률은 매우 낮은 것 같고요. 다만 뭔가 탄성을 가지고 좋아지기도 힘든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중국이 어쨌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덕을 본 나라였는데 뭔가 그런 우리가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수혜도 좀 협소해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무역 수지라는 게 서로 간에 우리가 중간재를 사고 팔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관계라 그러면
중국의 내수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성품을 팔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건 진짜 되면 좋은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외환위기 네. 직후에 월마트와 까르푸라고 하는 유통 공룡이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맞아요. 외환위기 직후에. 예.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우리 유통업체들 다 죽었다 어. 생각했는데 웬걸요? 월마트와 까르푸가 실패하고 나갔잖아요. 나갔죠. 소비자들에게 최종 제품을 파는 거는 음. 정서적, 문화적으로 잘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에서 저는 그 큰 시장에서 대박을 치는 기업이 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허. 5년 전에 네, 우리 화장품 네. 업체들이 잘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두 기업이 잘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일반적인 성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무역수지가 흑자일 때 중간재를 교육할 때는 한국의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철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재는 포스코의 철의 질이 좋더라도 그냥 다 쇳덩이에요. 그럼 포스코가 수출하면 다른 철강 업체들도 수출을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 나라 소비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한 기업이 성공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 6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예. 그건 아모레퍼시픽의 그들만의 성공이지 다른 화장품 업체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보면 중국인들의 그 약간 광폭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폭한 내셔널리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용이 우리나라가 요소수 같은 것들 막 규제하고 그럴 때도 예. 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그걸 들여왔다는 거예요. 네네. 뭐 중국은 우리가 하면 그 가깝기도 하고, 근데 베트남 같은 데는 그 3배가 들었던 건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뭐 그 지트라 그러죠, just in time이라 그래서 재고 같은 거 쌓지 않고 쉽게 가져왔는데, 근데 지금은 다변화는 해야 되는데 한국이 발을 너무 깊숙이 들어놓고 있어서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좀 전략적인 좀 엑싯을 이미 좀 하고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롯데그룹은 아, 이제 포기를 예, 했고 예. 다른 기업들도 중국에서 공장 빼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만약에 둔화가 되거나 그럼 한국이 그 여파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2, 3년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될 거냐가 조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참 우리 또 김학준 센터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막 그림들이나 장면들이 막 떠오르네. 월마트 까르푸. 저도요. 아, 까르푸 저 열심히 갔었는데 장 보러. 네. 장 보러? 네네네. 진짜 우리 그때 많이 겁먹었었죠. 야 이거 그런데 그게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를 못 이기더라고, 그죠? 결국 철수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 야 근데 아까 중국에 대한 판단은 일본처럼 돼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 크게 이게 가라앉지도 않고, 예. 말씀하신 게 참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우리 저는 심지어 역사를 갖다가 BC, AD, BC로 나누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IMF 이전과 IMF 이후는 그럼요. 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달라졌죠. 사회가 달라지고 달라졌죠. 네. 공무원도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네. 저는 제가 봐서는 네. 진짜 어떤 혁신이었죠. 그만큼 부러지는 아픔이었고 수술하는 아픔이었고. 근데 이제 일본이나 중국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병원도 안 가지만 하루도 깨어난 날이 없는 거지. 일어나면 골병 들어가지고 좀 오래 가는 듯한. 야, 근데 이 중간 중간에 재밌는 말씀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 구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네이버가 있는 나라. 이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것도 진짜 인터넷상에서 다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런 것도 네. 우리나라 보면 참 대단한 거지. 참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가 저는 그래도 한국이 다른 데 특히 뭐 일본 같은 데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적으니까요. 우리 고령화 뭐 이렇게 되고 다 비슷하지만은 일본이 그 80년대 후반에 기호등 할 때는
세계 GDP의 15%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 항공모함은 한번 기우뚱하면 이게 뭐 아무리 이 핸들을 꺾어도 방향을 잡기가 힘든데 예.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좀 적은 경제이니까 뭐 아주 비관적이진 않은데 근데 아무튼 중국은 뭐 판단을 내리기가 일단 예. 지금은 중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4개월 무역 수지 적자가 이게 원인이 아직까지 인과관계를 판명 내리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는 중간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팔던 관계에서 좀 대등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네. 앞으로 뭐 이게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 이런 것과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예. 이제 길게 봤을 때 한국 시장의 뭐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중국이 좀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예. 저는 봅니다. 중국 이외에 또 이 시기를 잘 좀 지나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어떤 지표,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뭐 무조건 금리가 좀 중요한데 금리. 저는 우리가 중앙은행가들이 우리가 말을 열심히 듣잖아요. 예. 또 그들의 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이렇게 파월 말 한마디에 지난주 시장이 이렇게 싸늘해지니까 우리가 예. 늘 주시를 하지만 예. 그들의 생각마저도 매우 가변적으로 바뀌는 거고 예. 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좀 파월 의장이 올해 초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는 나도 몰라.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 지표가 반응을 하고 또 좀 경제를 또 미리 반영하는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그 금리에 맞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 예. 중립금리인데 이 중립금리는 이게 고정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매우 가변적인 파월이 말한 것처럼 가변적인 값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2018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2018년. 예, 그때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까지 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2.9는 양반인데 양반인데 그때 뭐 어쨌거나 목표가 공포심이 있었죠. 2%인데 이보다 2.9니까 뛰니까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2.5까지 올렸죠. 지금 2.5까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균형금리, 예. 균형금리에 가까운 개념이 3, 6, 9, 12월 FOMC 하고 나서 예. 연준의 그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 금리를 찍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맨날 그 점도표 제일 오른쪽 칸에는 이게 롱거는. 점도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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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9% 성장할 때 2018년 가을에 연준 의원들이 찍었던 점도표의 그 금리가 3%였어요. 2.9% 인플레 때? 예, 성장일 2018년에 때? 2.9%의 인플레일 때 더 성장률은 물론 지금보다 그때가 더 높았어요. 높았고. 더 근데 높았고. 2.9%의 CPI나 물가 상승률일 때 그 친구들이 찍었던 점도표가 점도표의 롱걸은 그 중립금리 개념으로 찍어주는 데가 3%였다고요. 3%예요. 거의 14명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물가 지수가 6월 달에도 물가가 8% 그러니까.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점도표를 보면 2.25와 2.5가 많잖아요. 아직도 거기에 몰려 있죠. 그럼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 같은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 영어로 님불이라는 게 표현, 님불이 민첩함이란 얘기예요. 민첩하게. 그래서 저는 그 파월 잭슨 홀 이후에 내년도에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그 뭔가 그 논의에 대해서 좀 종지부를 우리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중앙은행이 님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민첩하게? 지표에 따라서 예. 지표에 따라서 지금 파월이 뭐 많이 올릴 것 같지만 우리가 1년 전에 파월의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황의 산물인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많이 늘어나 있는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올 파급 효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있었어요. 예. 2018년에도 있었고 또 꽤 강한 인플레이션은 70년대도 있었고요. 또 그때마다 중앙은행이 긴축을 했지만 지금처럼 그 과한 부채는 이거는 유사 이래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FOMC 이후의 세상은 매우 가변적일 거라고 봅니다. 가변적일 예. 것이다. 7, 8월의 기대가 내년 앞까지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가 안 잡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거를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인플레가 또 아니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뭐 유럽이 가스 때문에 난리인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과잉 수요가 있어서 많이 쓰는 거야. 금리를 올려서 중앙은행이 수요를 뭐 억누르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잠궈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중앙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난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100%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은 9월 FOMC 이전까지는 크게 변화가 있긴 좀 힘들 것 같고 또 주가가 조금 조정받더라도 저는 연준이 뭐 그렇게 많이 고민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의 강세가 뭔가 고용 시장에도 저는 왜곡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초까지 이제 미국의 임금이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사표를 썼잖아요. 네. 그건 저는 자산 시장의 강세, 뭐 코로나로 물론 뭐 사람들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유색 인종들이 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버니까 일을 안 했다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지난달에 일자리가 50만 개 생긴 것도 이것이 미국 경제가 강건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 좀 이제 뭐 돈도 깨지고 하니까 일하러 나오는 거냐 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의 자산 시장이 막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큰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여름 정도까지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쓸 거라고 했던 것도 그래서 뭐 크게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엔 지금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보면서 금년 4분기에는 통화 정책이 중앙은행이 뭔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바뀐다가 아니고 저도 뭐 그들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뀔 수 네.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계속 잭슨 홀과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금융시장이 되게 한 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뭐 반반 아닌가? 반반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참 로즈님도 지금 님벌 험벌 하셨지만 아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파월이나 연준에서 쓰는 용어가 에휴 좌우지간 말쟁이들은 말쟁이들이야. 이 라인 맞추는 거 보세요. 험벌 앤 님벌. 겸허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예. 겸손하게 험벌은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뭐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라 뭐 어쩌다 뭐 아는 척 했는 거 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하는데 한 번쯤 복귀 한번 해보시죠. 왜 그렇게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잭슨홀 연설이라는 게 그런 얘기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도 아닌데 뭔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렇게 세게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그 7월의 FOMC에서의 파월의 소통이 잘못됐다고 보는 쪽이고요. 약간의 좀 이제 유화적인 말을 하고 예. 그래서 7월 FOMC 이후 잭슨홀까지 한 달을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지역 연준 총재를 비롯해서 그 행동과 말은 파월이 뱉은 말을 수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랬죠. 전부 다 매파적으로 예,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맞는 것은 저는 중앙은행은 nimble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 nimble이냐면 우리가 경제는 쉽니다라고 말하지만 예. 진짜 이 말이 적용되는 게 물가입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집단적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사재기를 하면서 이 집단적 기대 심리가 자기 실현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약에 긴축을 할 때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어줘야 되는데 예. 이제 미국의 그 BI라고 하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가 공교롭게도 예. 파월의 7월 FOMC 이후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금리를 안 올리면 몰라요. 근데 9월은 빅스텝이건 자이언트 스텝이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금리를 올릴 건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건 전 좋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의 소통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매파적이잖아요. 예. 근데 님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금리를 올리는 긴축 사이클의 중간에 7월 FOMC처럼 파월이 말하는 게 님불이 아니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났을 때 과감하게 얼굴을 바꾸는 게 전 님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7월 달에 있었던 거는 조금 파월이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이 파월을 발언을 수습하는 게 있었고 잭슨홀에서 파월이 이제 본인이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수습했는데 근데 그것이 연준이 생각할 때 아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 내년까지 올린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예.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피크라 그러면 매우 저는 빠르게 님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기조를 이제 우리가 추측함에 있어서 얼마 전에 파월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곧 8월 비농업 고용 지표 이제 네.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 또 어떻게 판단할지 향방이 어떻게 갈지도 좀 주목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고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저는 자산 시장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게 뭐 제 주변에도 좀 이제 전업 투자자로 나섰다가 또 구직을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가요? 예, 최근에 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표가 저는 미국이 너무 좋게 나오는 게 미국 경제가 물론 경착륙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재앙인데 뭐 미국만 유독 잘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뭐 세상의 시장에서 그런 절묘한 균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둔화가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엔 미국 경제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게 진짜 나쁜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근데 미국이 80년대 이후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던 게 여러 번 되는데요. 이번 국면이 과거와 다른 거는 GDP가 2번 역성장할 때 연준이 금리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에 GDP가 2번 역성장할 때는 그러니까. 연준이 완화적으로 갔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가장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레벨은 80년대 초에 미국 그 연방기금리가 20%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속도는 지금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지표들이 과연 미국 경제가 연말로 갈수록 무난할 거냐 둔화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런 과정에서 연준이 님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그 시점이 뭔가 조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는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장님 그건 어떠세요? 이제 워낙에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나 어떤 뭐 금리 인상 속도, 뭐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고 실제 시장에 굵직굵직한 어떤 변곡점은 늘 그런 어떤 연준이 개입됐어요 보면 말 실수였건 의도적이었건 간에 조금은 말랑말랑한 해주면 막 시장이 증시가 막 올랐고 말랑말랑한 해주니 금리도 낙해지고 달러도 살짝 눌리고 그럴 때 뭐 정신 뛰고 하다가 또 뭐 안면 몰수하고 정색하면서 나와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하니까 그러다가 뭐 닐 카시카리 같은 총재는 한번 다우 1000포인트 빠진 날 말하는 거 들으셨죠? 이제 시장이 제대로 연준의 의도를 안 것 같아서 이런 시장 반응을 보니 해피하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쪽은 우리가 많이 짚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짚어나갈 텐데 맨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실적 타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어떻게 지금 대충 예상이 되세요? 조금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추정치보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한 7% 정도 좀 감익이 된 것 같아요. 감익이 됐어요? 뭐 조금 지금 보는 것보다 나빠질 확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실적은 좀 둔화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진짜 눈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그야말로 nim블하게 가고 있는 그 순환매 흐름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여기 뭐 진단이 필요한가요? 진단이라기보다는 예,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걸 다 쫓아가서 돈을 버는 게 최선이고요. 최선이고. 예, 최선인데 벌면.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이동 타깃 같아요. 움직이는 타깃인데 이거를 맞추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그래서 이 사격이 이래가지고 그냥 저기 서 있는 에이. 관역 맞추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탱탱 날아다니는 그거 맞추는 정도가 되겠죠. 좀 확률이 그걸 다 맞추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아주 쉬운 투자는 아닐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그렇게 온다 그럼 지금은 뭐 시장이 어쨌든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거품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서 물론 이게 역시 그게 늘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 이동 타깃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견딜 수 있는 걸 하는 게 제 생각엔 한 2, 3년 놓고 보면 이것이 좀 보통 사람에게는 전 조금 더 승률이 높은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싸진 종목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 네. 아까 채팅방에 야 저기 워렌 버핏 오셨네 이러는 거야. 아마 저도 냉소적으로 봤어요. 들으실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워렌 버핏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보니까 워렌 버핏이 900억인가 뭐 억불인가 900억은 아니겠죠. 90조니까 90억 불인가 뭐 평가손이 났다고 평가손이 버핏에서가. 났다고? 근데 그게 뭐 버핏에게는 그래서 어쩌라고인 거예요. 시장이 이게 뭐 나는 이거 시장의 비합리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래서 뭐 그런 투자도 있고 아니 우리가 뭐 제가 채팅창을 아까 읽었을 때는 이제 센터장 오늘 이제 패널로 나오셨으니까 워렌 버핏도 오셨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는 반가운 마음에 버핏에 비교하는 건 뭐 온당치 않고요. 다만 심지어 또 신학균 센터장님 오셨대. 이게 보니까 가닥균이야 가닥균. 김학균의 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투자가 좋은 거 고르고 이런 것도 물론 투자의 내재가 된 중요한 속성인데 저는 견디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요. 좀 잘 견디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렵더라고요. 혹시 여의도에 오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건 개인 프로젝트로 네. 워렌 버핏 말씀 나오신 김에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전기가 있어요. 네. 두꺼운 벽돌책인데 한 1,500페이지 정도가 돼요. 1, 2권인데. 와. 근데 한 5번으로 나누어서 네. 한번 강독회를 한번 하려 그래요. 강독회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그게 뭐 이제 워렌 버핏의 자서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비영리니까 그냥 뭐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냥 뭐 그래서 뭐 버핏이 살아온 것도 좀 보고 그게 이제 30년대부터 2008년까지의 그 미국 자본주의 역사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이나 이런 거 별도로 한번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가끔은 좋은 기회를 잡고 택티컬하게 잘 대응하고 이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 한번 이걸 좀 잘 견뎌냈으면 네. 그래 제가 이제 우리 뭐 김학균이든 신학균이든 워렌 버핏 옹이든 간에 너무 그렇게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진지하고 점잖고 또 냉철하게만 그거 하셨는데 태조 이방원 같은 거 하나 만드시죠. 그건 뭔가요? 요즘 뭐 올라가는 그런 해외 종목 신조어입니다. 그래. 김학균 센터장이 말하는 뭐 태조 이방원 5자는 아니더라도 뭐 이거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유 그런 거 알았으면 뭐 제가 진작 월급쟁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겸손하게. 평균보다 낮게 투자는 뭐 그러다 보면 뭐 결과적으로 이방원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방원을 쫓으려 그러면 뭐 덜컥수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재미없이 얘기하시네. 이럴 때 요거 한 세 업종 내지는 뭐 이런 거 하나 딱 던져 주셔야 되는데. 아유 그 뭐 제가
능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딱 한 발자국 딱 거리두기 해주시네. 아,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의 본질적인 원칙적인 측면을 좀 바로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많으신 아니, 게 그럼요. 느껴졌어요. 전 투자가 네. 지식은 필요해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그래서 그 오렌 버핏 같은 찰리 먼거나 오렌 버핏의 동업자죠. 찰리 먼거 같은 사람이 보면 원칙이란 게 복잡하진 않는데 네. 단순할수록 좋고 근데 이걸 지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의 IQ를 가진 사람이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아주 똑똑한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게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공자님 말씀처럼 돼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거 기본이고 네네네. 별도의 특출한 재능을 가진 또 슈퍼스타는 있으니까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좀 잘 견뎠으면 좋겠고 지금은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 이런 거 다 떠나서 또 장기적으로 세상은 나빠지기보단 좋아져요. 아까 종합주가 지수가 예, 예. 2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좀 네. 잘 견뎌냈으면 하는 그러면 말씀을 또 사실은 드립니다. 네, 투자를 잘하는 그럼 태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덧붙여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견디다인 겁니까? 그렇죠. 돈의 성격이나 지금은 파월 이런 거는 이걸 맞추려고 생각하면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얘기를 할 뿐이죠. 점수도 많고요. 예, 그걸 하면 안 되고요. 음. 일단 집중적으로 주식에 몰려 있는 분들은 일단 내 종목에 대한 집중, 이게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종목인지가 중요하고 지금은 내 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의 현금이 많다 그러면 주식은 언제 투자해도 위험한 거거든요. 1월에도 위험하고 5월에도 위험하고 3,000회에도 위험하고 2,200에도 위험한 거예요. 네. 그게 불확실성에 내 돈을 맡기는 거니까. 근데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도가 너무 적은 분이더라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주식을 좀 사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본질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님, 아이디도 참 상록수 딱 네.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디 아니에요? 상록수. 네, 그러니까요. 부자가 되시면 좋은 부자가 되실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주식 하셔서 부자 되시고 싶으시죠? 좋은 부자들 되십시오. 네, 터트려 갖고 무슨 차를 뽑았네, 뭘 뽑았네 이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하려고 주식하고 그거 하려고 부자 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 와서 자랑을 합니까? 벌었다고. 진짜 벌었으면 자랑하겠나 싶기도 한데. 아니면 좀 버셨으면 아닌 게 아니라 여담 인포맥스 하다 보다 박하사라도 좀 보내주시든지. 그래요. 견뎌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떤 우리 김학현 센터장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시황도 좀 녹아있는 그 표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는 설사 더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길게 보면 네. 저는 낮은 레벨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저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 요즘 또 뉴스를 좀 타니까 중국에다 수출하면 안 돼 해서 차트 보니 좀 이렇게 미국 기술주들 쟁쟁한 종목들 중에 좀 버블 빠졌다 싶을 만한 종목들도 많아요. 일단 보면. 네. 그래 좀 견딜 만한 레벨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너무 저 위에서부터 내가 그때 테슬라 주식을 사느니 테슬라 차를 사놓지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옛날 찬슬라익 할 때 주식 분할하기 전에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은 답답하지만 아마 지금쯤 아닌 게 아니라 기회를 보신 분들 같으면은 이번 또 고용지표나 9월 FMC 전후에서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면은 남은 추가 하락은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근데 이미 조금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길어지신 분들에게는 좀 더 고통스럽지만 좀 더 견디셔야 하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연합인포맥스 우리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